이 비례물 돌 날라온 것에 의해서 자동차 유리창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봐봐. 지금은 이제 그것에 따른 행정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형사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봤는데 요거는 민사법적이야. 당사자끼리 그 길거리에서 네 차에서 돌 튀었다라고 했을 때 헛쪽서 미안하다 하고 다 물어준다든지 아니면 헛쪽서 이제 다는 못 물어주겠고 내가 반은 기꺼이 주겠다 해서 이쪽서 오케이 해서 분쟁이 해결되면 다행인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아까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권리를 확정. 의무자는 네가 갚을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둘러싼 이쪽의 입장에서는 권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리,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건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 즉 채권, 물권 합쳐서 상위 개념이 권리지. 이런 권리는 판단자도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어떤 감각에 의해서 확인해서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것 아니다를 판단하면 그런 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만든 거야. 관념으로 그런 권리라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이 주장돼서 거기서 사실이 주장돼서 법규가 해석 적용돼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즉 이런 루트를 밟어. 여러분이 3단 논법이라고 그래. 이 자체 권리 반대 국면의 의무를 우리가 너한테 있다. 예컨대 원고에게 있다. 피고 너는 의무가 있다. 이걸 딱 우리가 판단자도 어떻게 못 해주니까 결국은 뭐야?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이 권리에 대해서 민법 750조가 법규로 있네. 그치? 그러면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의 요건이 뭐였어? 어떤 가해행위가 있고 이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고 이쪽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의법성이 있고 이런 5가지, 4가지 이런 정도의 요건이 충족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이런 사실, 가해행위, 내 주장이지만 네 쪽에서 돌이 날라왔다. 그 다음에 나 유리창 깨졌다는 손해. 그 다음에 네 돌이 튀어서 날라온 곳에서 내가 파손됐다. 인과관계. 네가 적재함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감싸고 가야 되는데 안 그랬다. 네 잘못이다. 등등 얘기하는데 그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컨대 인과관계라든지 하여튼 뭔가 자기 지금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내가 피해자인 내가 원고 측이 이런 그 집으로 치면 이런 기둥 4개가 세워져서 지금 법규라는 이 지붕이 더 씌워져서 이런 집이라는 권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이 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변론주의에서 언뜻 얘기했듯이 이 4개 내지 또 5개 내지 이 기둥이 딱 서야 돼. 그거를 세워놓지 않고 그런 권리를 인정해 달라. 이런 상황이 웃기게 되는 거야. 그런 메커니즘을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예컨대 대여금 같은 경우 가서 뭐라고 그래? 내가 돈 근근히 모은 돈 친구가 급하다라서 빌려줬더니 이거 안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거잖아, 대여금. 근데 그때 가서 그럼 뭐야? 내가 언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를 어떻게 빌려줬다라는 소비대차라고 우리가 배우는 민법 598조의 그 요건을 딱 주장하면 되고 그 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제 그쪽이 빌린 적 없다라면
차용증이라든지 증인을 내세워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가겠는데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뭐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리저리서 돈 빌려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 틀을 맞춰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가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근근히 모은 돈 해가지고 정확히 언제 어떻게 빌려주고 언제 돌려받기로 반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자꾸 가서 인간적인 하소연만 하는 거야. 나는 근근히 모은 돈이고 뭐 어렵게 했더니 이놈아는 나는 라면 먹으면서 근근히 모았는데 이놈아는 스파게티를 먹고 그 돈 갖고 쓰고 다녔다 라고 했을 때 스파게티를 사 먹었던 빌려간 사람이 그걸 뭐 오락실 가서 썼던 그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돈 빌려간 목적이 이 기둥에는 해당하지 않아. 다만 어떤 때는 혹시 필요할 수 있냐면 돈 빌려갔느냐 아니냐가 직접적인 이제 그쪽에서 안 빌려갔다라고 하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그 차용증이라든지 증인이 딱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돈 빌려준 것을 판단자한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50만 원을 그날 인출을 했는데 이 돈이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빌려갔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차용증 등은 없다지만 얘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기 때문에 변변히 먹지도 못한다든지 한 상황에서 스파게티를 사 먹었다든지 또는 어떤 조금 이제 규모를 키워서 어떤 가게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못 주다가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줬다든지 하는 이 사람의 사용한 용도가 돈이 같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상황의 그것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런 경우라면. 그 경우는 직접적인 돈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이 빌려갔음을 추인시키는. 그러니까 뭐야? 내가 50만 원을 인출했다.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냈다라면 뭐 간단하겠지만, 물론 온라인으로 보냈다고 해도 또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거꾸로 네가 꼭 옛날에 빌려간 거 갚은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 하여튼 근데 내가 50만 원을 인출했다. 근데 이놈아는 내가 주장상 빌려줬다고 하는 날 전후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호전됐다. 그때 호전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갑자기 스파게티를 사 먹었다. 또는 갑자기는 아니고 뭐 직원들 월급을 주셨다. 이런 사용 용도가 주장됨으로써 돈 간 거 등등이 증명될 수 있는 간접적인 역할을 해. 그런 때는 이제 그쪽이 돈 사용한 어떤 목적이랄까, 빌려가게 된 어떤 이유랄까, 이런 것 등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본격적인 기둥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주변 얘기만 했다가는 잘못하다가 이 기둥이 딱 서야 집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거기에 지붕이 딱 얹으면서. 그러니까 이 요건 사실 내지는 주요 사실이 주장되고 이게 증명되고 그 다음에 법규가 이렇게 해서 지붕에 앉아서 그것을 대전제로, 그러니까 소전제가 요건 사실이 확정돼서 대전제로 법규가 그래서 법규는 뭐야? 뭐 하면 뭐 한다. 형사법규는 뭐야? 사람을 죽였으면 뭐 처벌, 뭐 징역 몇 년에 받는다. 민사는 뭐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그지? 그게 법규야.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가 법규잖아. 민법 598조 이하의 법은 뭐야? 돈을 그쪽한테 나중에 변제기에 갚을 것을 약정하고 돈을 건네줬지. 일반적인 원칙적인 소비대차는 무상 편무계열, 그지? 이자부가 아닌 것이 원칙이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건네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 게 법규잖아? 그럼 그 법규를 더 씌우는데 여기에 뭐야? 돈을 빌려준 사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정되면 민법 598조에서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되는 이런. 그래서 이 반환 청구, 대여금의 경우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생기는 거지. 그지? 이 재판의 메커니즘 알겠어? 아까 말한 대로 출발은 뭐야? 그 권리나 의무는 추상적인 거니까, 관념적인 거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판단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지, 판단자도. 권리는 이 물건은 우리가 보고
이런 뭐 실체가 눈에 보이지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이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 이런 거는 권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은 볼 수 있지만 그런 권리는 이런 3단 논법을 통해서. 예컨대 손해배상의 경우는 만약 750조의 손해배상 이런 요건이 기둥이 4-5개가 딱 짜 맞춰져서 민법 750조의 지붕이 씌워져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거지. 재판의 메커니즘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재판의 메커니즘.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인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사례에서는 뭐야? 돌이 날라와서 차량에 운전하다가 맞아서 앞 유리창이 파손됐어. 물론 유리창 파손된 게 고급차는 모르겠는데 일반 여러분차 한 30만 원 정도면 돼. 하는 게. 그게 그래도 특수유리라서 이렇게 유리가 그냥 이런 유리처럼 탁 깨지고 막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막 탁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약간 거미줄처럼 이렇게 금이가, 혹시 그런 거 겪어보거나 봤는, 그렇게 해서 금이가. 그래서 그게 한 30-40만 원대밖에 안 돼. 고급차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금액도 크지는 않아. 그래서 곤혹스러운 게 뭐야? 금액도 크지 않고 서로 잘못했어. 그 다음에 몸 안 다친 게 다행이쇼. 다행입니다. 피해 끼쳤는데 나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뒤에서 튄 건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됐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니면 또 내 입장에서는 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게 그 튀는 게 딱 누구 건지 모르는 채 뭐 이렇게 됐으면 재수 없다라고 하고 포기하는데, 분명히 튀어온 거 맞고 따지는데 아니라고 하니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뭐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자기네 가해행위가 자기 차가 아니다, 뭐 이런 논조일 거야. 자기 차가 가해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다, 뭐 그런 거지. 만약에 뭐 과실이 없다든지 의법하지 않다는 것은 튄 건 맞지만 뭐 자기가 적자 막 꽁꽁 잘 묶었는데 뭐 그렇다면 뭐 그런 쪽 얘기도 뭐 조금 그런 식의 얘기일 수도 있기도 하고 한데, 뭐 지금은 기본적으로 가해행위가 없었다, 뭐 그런 거지. 손해는 분명히 내가 났거든. 손해 난 건 맞는데 그쪽이 가해행위 없었다, 뭐 그런 류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그럼 결국은 한 30-40만 원짜리 사건을 참 인과관계 증명이 힘들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혹시 책 읽다 보면 제조물 책임이나 환경 피해나 아니면 의료소송 같은 거, 참 의료소송 같은 거야 뭐 이렇게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클 거야, 그런 건. 그지? 근데 이런 경우 생각해봐. 한 30-40만 원짜리 갖고 이거 어떻게 이거 피해 구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ADR이라고 해서 재판의 분쟁 해결, 이런 거가 좀 저렴하게, 신속하게, 간이하게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게 지금 안 되면 정식 소송까지 한다면, 정식 소송으로 한다면 이게 소액 사건에는 해당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짜리 사건은 정식 판결 절차 중에도 조금 특수한 배려를 한 소액 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간이한 절차이긴 한데, 하여튼 금액은 30-40만 원이지만 이게 금액이 1억 원이 됐든,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사람이 죽는 사고가 돼서 2억짜리 막 손해 피해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더라도 싸움은 똑같잖아. 봐봐. 그치? 이게 30만 원 피해냐 2억 원 피해냐는 여기서 이 사건의 난이도하고는 비례하지가 않잖아,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잖아. 그 2억 원짜리 피해라도 증명을 해야 되고 30만 원짜리 피해라도 증명을 해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게 2억 원짜리라면 변호사라도 한 뭐 2천만 원 주고 10% 주고 열심히 해서 한번 이기게 해달라고 한다는데, 이 30만 원짜리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마침 법을 알아서 그래도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그 현장에서 나보고 증명 책임 너한테 있다라는 막 이런 용어를 쓰는데, 내가 참 속으로, 나 교실 바깥에서 그런 말 쓰는 거 처음 들어봤네. 응? 야, 일반 사람이 증명 책임이 나한테 있다니까 그런 말이 막 나오는데, 이거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한데 이게 30만 원짜리인데 이거 뭐 어떡하냐. 그다음에 내가 이거 증명 못하면 증명책임 때문에 내가 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법학 교수 변호사 운운하더니 하고서 또 그걸 조금 더 막 비틀면 뭐야. 잘못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변호사 자격자의 유명한 법학 교수가 일개 조그만 회사한테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패소했다. 이렇게 되면서 망신당하잖아. 그런 식으로 되면 괜히 그쪽이 약자인 것 같고 내가 막 괴롭힌 것 같잖아. 그렇게 되면 나의 정당한 걸린데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그렇지만 결심하고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금액도 30만 원이고 이거 괜히 나섰다가 뭐하기도 하고 이거 참 진퇴양난이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성호가 나의 이제 여러 가지를 서포팅 해주고 그런다는데 내가 기특해서 성호한테 내가 내가 직접 나서기는 좀 먼데 우리 이러자. 그래서 내가 코치 할 텐데 직접 나서기는 좀 이거 신문 이런 거 등등 하고 그래서 성우한테 내가 채권을 양도해. 이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해. 그런데 실질이 그만큼을 뭘 양도하려면 내가 성우한테 평소 빚이 있었다든지 그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양도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채권을 양도하는 소송을 시킬 목적으로만 양도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겠고 네가 뭔가 나한테 돈 받을 돈 있어가지고 그거 대신해서 받았다.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래서 네가 한번 실습도 해볼 겸 물론 채권 양수 관계를 통지를 해야겠지. 통지를 하고 양도인이 하는 거지 원래. 근데 양수인이 이렇게 대리적으로도 할 수는 있어. 하여튼 내가 했든 네가 했든 통지도 하고 해서 그런 거 갖췄다고 치고 외관은 갖춰놨어. 근데 실질은 뭐야? 소송하려고 그래. 아무 반대급부도 없어. 너는 내가 한번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지. 그 다음에 돈 온 거가 너 보고 네 채권을 나한테 양도하면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제로가 될지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쁠 건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랬어.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럼?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채권 양도하는 건 신탁법상 무효야. 그 채권 양도 자체가 신탁법에서 무효야. 그래서 이 채권 양도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갑이고 을은 가해자가 을인데 갑이 나서기가 뭐해서 이제 병을 내세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야. 오늘은 병을 내세우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채권 양도를 시킨 거야. 병한테. 즉 성호야 병은. 했더니 형식적으로 우리가 틀은 맞췄지만 그 실질이 밝혀지면 반대급부 같은 게 없잖아. 그냥 소송시키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송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은 신탁법상 무효야. 그러니까 양수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결국은 청구하면 나중에 기각된다든지 그렇게 되고 원래부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그쪽 소송법 가면 신의측 같은 거에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럼 못했어. 그래서 요번은 또 그래도 총동원이야. 요번은 병한테 갑이 요번은 그럼 양수 시켜서 하는 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번은 그러면 소송점 가서 뭔가 좀 시키고 싶은데 내가 부탁을 했어. 너 가서 네가 원고돼서 해라. 이런 제도가 뭐가 있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소송을 네가 당사자 가서 해라. 뭐가 있어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소송을. 그럼 또 하나 당사자를 이렇게 가서 하라는 거 말고 이번은 성호가 우연히 니들은 잘 몰랐지만 물론 농담이야. 니들은 잘 몰랐지만
조카야, 조카, 내 조카. 내 조카야.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성훈의 집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경제학 도움받고,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친숙한 관계야. 실제 요번 돌 맞은 차도 성훈의 집 차야. 그래서 내가, 근데 나석이 뭐해서 성호 보고, 조카인데, 네가 나의 아까는 당사자로 좀 나서달라고 부탁을 한 거랑 요번은 네가 대리해라. 나 대신 대리로 나가라. 이런 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잘 봐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뭐야? 너가 당사자로 나가라. 나 대신 내가 너한테 맡길게. 세 번째는 일정한 지금 사촌의 친족관계야. 그래서 대리로 가서 해라. 근데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 사건이야. 아까 말한 대로 30-40만 원짜리 유리창 파손 사건이야.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건지 설명해봐. 두 번째, 세 번째적인 상황. 두 번째 당사자로 나가라라고 한 거는 뭐를 우리가 갖고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상황을 설정한 거야. 당사자가 원래 돈 받을 자는 난데 제3자를 당사자로 가게 하는 용어 내지 제도 한번 떠올려봐. 소송법에서 배운 그런 거. 소송 담당이라는 그런 거 제도 내지 당사자의 그 민소송 파트에서 나오잖아. 제3자의 소송 담당 그런 거 나오잖아. 제3자한테 소송을 맡기는 거야. 요거는 당사자로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라는 용어가 나와. 원래는 피해 입은 자가 원고가 돼야 되고 그 사람부터 가해자로 지목되는 자가 피고가 돼야 되는데 피해는 내가 입었다고 하지만 지금 성호를 당사자로 내세우려니까 성호는 이 피해 상황의 사건에서는 제3자거든. 근데도 당사자로 왜? 그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어떤 용어가 있어? 또 종류로 임의적 소송 담당, 법정 소송 담당이 있는데 임의적 내 의사에 의해서 소송 담당자로 내세우려고 그래. 한편 법정 소송 담당은 제3자를 내세우는 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세워지는 게 몇 개 있어. 파산되면 실제 파산된 채무자를 대신해서 파산관제인이 등장한다든지, 사후 인지 청구에 있어서 그 죽은 아버지로서 아버지로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지금 죽었으니까 원래 재산관계면 죽었으면 상속인 등이 이제 피고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건 재산관계가 아니라 신분관계니까 이 아들 등이 등장할 수는 없고 신분관계니까 관할 이제 검사가 등장해서 피고가 돼. 그런 게 법률의 규정에 있어. 파산법에,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파산이 되면 파산관제인이. 그 다음에 민법에 그 친족 파트 가서 보면 사후인지의 경우에 1년인가 2년 이내에 인지 청구를 사후에 할 수 있는데 검사가 피고가 된다든지 이게 법률의 규정이 있어. 그건 법정 소송 담당이고 나름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시켜놨어. 법률의 규정에. 한편 지금 그런 게 아닌 내가 그냥 뭔가 지금 곤혹스럽기 때문에 당사자로 하는 게 곤혹스럽기 때문에 성호 보고 좀 당사자로 나가달라고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 내 의사에 의해서 맡긴 이런 영역인데 함부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왜? 그때 무슨 이렇게 우리가 근거되니?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소송 신탁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거.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소송 신탁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 일단 대리와 당사자는 틀리지만 제3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상황적으로. 그렇지? 그게 당사자로 나오느냐 본인이 있고 대리인으로 나오느냐는 우리의 법적인 이론으로는 틀린 거지만 등장하는 건 어떤 사람이 등장해.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 원칙은 뭐야? 제3자를 대리인으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쓰라고 했는데 임의적 소송 담당을 함부로 인정하면 그걸 잠탈할 우려가 있는 거지. 임의적 소송 담당이 만약 오케이 되면 변호사이냐 따지지 않으니까 굳이 왜 대리라는 제도를 간다면 변호사 자격자의 규제를 받는데 임의적인 소송 담당을 인정한다면 대리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의미 있게 사용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게 잠탈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또 소송신탁, 아까 뭐 채권 양도 양수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 소송 때문에 뭔가 이 권리관계에 있어서 제3자한테 이렇게 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소송 신탁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그게 금지되니까 이쪽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쓱 우회해서 써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 소송 담당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두 번째 방법, 소송 담당, 임의적 소송 담당, 이거 안 되네. 그럼 한편, 세 번째 와서, 그럼 대리로 하려고 해. 대리. 그럼 아까 뭐 변호사 대리 원칙 운운까지도 얘기했어. 소송법 87조의 변호사 대리 원칙이 규율되어 있어가지고, 87조가 소송 대리인에 관한 첫 조문인데, 딱 첫 번째 그 속에서 첫 번째 조문에서 87조에서 변호사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그럼 성호 변호사도 아닌데 내가 아까 대리 시킨다. 돼, 안 돼. 변호사 대리 원칙 딱 있는데 성호 변호사도 아닌데. 근데 내가 어떤 상황 설정을 했어. 성호랑 나랑 사촌이고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해왔고 차도 실은 성훈의 집 차고 금액은 3, 40만 원밖에 안 되는 피해액이고.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변호사 대리의 원칙 다음에 88조에 가서 보면 예외가 있어. 87조가 원칙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전제로 하는 건데 맡기려면 대리와 소송 담당은 일단 제3자가 등장하는 국면은 눈으로 보는 국면은 뭐 다르지 않지만 하나는 당사자로 나오는 거고 하나는 본인이 당사자고, 즉 대리의 경우는 내가 당사자고 성호가 대리인으로 나서는 거야, 나의. 근데 이 경우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 작동하는 게 원칙인데 87조 다음에 88조에 보면 대리의 원칙의 예외로서 그 규칙까지 가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사촌 정도의 범주 내에서 어떤 밀접한 생활관계 같은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변호사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단독 사건이라고 해서 1억 원 이하의 사건은 법원이 허가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신분관계를 나타내서 뭔가 뭐 나름대로 그냥 이유 잘 돼서 법원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소액 사건의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사건은 허가조차 없이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신분관계만 증명해서 성호가 나서서 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그런 세팅을 했겠어? 사촌이다, 뭐 여러 가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한 3, 40만 원이다, 이런 상황을 설정해 준 게 뭐를 설명을 끌고 가려고 그랬어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이고 단독 사건은 이제 허가를 얻어서, 그다음에 소액 사건의 경우는 허가조차 요하지 않고 일정한 그런 경우가, 또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의 실제 행위는 그 사장님 대표자가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막 관할하고 있는, 뭐 병원으로 치면 진료비 대금 받을 때 뭐 원무과라든지, 어떤 회사로 치면 영업과 총무과의 뭐 법제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니지만 당사자는 그 직원이 당사자가 아니고 원래는 회사의 법인이 당사자고 실제는 대표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 직원이 대리할 수 있게 해준 게 그 예외가 되는 거야. 88조의 예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친족관계라든지 고용관계에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한 자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외가 있는데, 지금 말한 거는, 성호한테 지금 말한 거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혹시 성호가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아니지만 나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주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치? 이해되겠지?